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드디어 2023년이 다 지나가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죠.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정신분석가를 찾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심리적 문제가 생긴 사람이 심리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을 해도 차도가 없다면 그때 정신과 의사를 찾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최종적으로 정신분석가를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임상을 실천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정신분석가를 언제 찾을까요? 정신분석가를 찾는 경우는 아파서 찾기보다 삶을 즐기지 못해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려 합니다. 당연한 과정입니다. 심리적 문제로 괴로워서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것이 최우선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면 약으로 통증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정신분석과 같은 상담이 통증에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병원 다녀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진통제로 버티면서 참고 삽니다. 그러다가 신경증 문제가 생기면 정신분석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다가 그 통증이 같이 사라지기도 하죠. 치료가 쉽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현재 느끼는 통증에 정신작용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학계에서는 잘 받아들이려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해부학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CRPS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작용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쉽게 알아차리는 것도 힘듭니다. 정신의학에서 신체와 장애가 까다롭다고 말하는 이유와도 같죠. 정신분석가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로이트 역시도 히스테리 증상을 연구해서 이름이 났던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경험이 있고요. 실제 임상에서 강직성 척추염 혹은 틱에서 정신작용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구조에서 뻗쳐나오는 히스테리 발작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신경증 발병을 막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의미로도 작용합니다. 신경증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이트는 쥐인간의 분석에서 강박증의 특징을 폐결핵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강박증자가 정신분석가를 찾을 때는 거의 말기에 찾아온다고 하죠.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괴로움이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정신분석가를 찾는다고 합니다. 폐결핵도 말기가 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죠. 강박증도 말기에는 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둔해 보이고 뭔가 모르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척 지성적입니다. 자기 증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가 치유 방식들을 굉장히 빨리 찾아냅니다. 이때 작용하는 정신 기제가 바로 이동입니다. 이 이동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등장하는 문제가 의식 간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의식 분열이라고도 부르죠. 관념과 관념 사이를 묶어주는 힘 자체가 약해져 버리고 이후에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괜찮아졌던 방법들이 생각이 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막연한 괴로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신경증 발달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저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방어기제들이 중첩됩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꼬여있는 방어기제로 인해서 손쓸 방법이 없어지는 마치 폐결핵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발달하다가 증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릅니다. 증상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처음에는 치료가 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곧 더 심한 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신경증이 다소 괴로운 측면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증상의 작동 자체가 멈춰버리면 외부의 위협에서 자아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상태는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후로 정신분석가를 찾습니다. 이때 정신분석가를 찾는 이유는 자신의 억압을 풀어서 최소한의 증상을 작동시켜달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증상이 작동하면 최소한의 자기 방어가 가능해지게 되고 트라우마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강박증을 폐결핵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박증자들은 왜 말기가 되어서야 치료를 위해서 애를 쓸까요? 약도 소용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경증 자체는 병들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의 하나입니다. 이 자기 보호가 너무 강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약이 들어가면 강제로 잠은 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용을 하게 만든 약이니까요. 자아를 강제로 억제한다고 해서 중첩된 방어기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분석 몇 회기 진행하다가 다소 편해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대부분 당장의 괴로움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상의 발달은 생각 이상으로 교묘합니다. 그렇게 지난 방식들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즉, 치료 방식에 대한 방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로 저의 과거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떤 여자분이 상담을 해보고 싶다고 대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자기 우울증을 좀 낫게 하고 싶다고요. 그 사람의 최대 문제는 상담사만 만나면 자꾸 싸운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다니고 소개받고 해서 가는 곳마다 상담사하고 싸우고 진행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작정 시비부터 거는 거죠. 물론 분석을 개시하자 저와도 싸우려고 시비를 걸려고 으르렁댔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 그렇게 상담사와 싸우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방어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즉, 상담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의식에서는 낫고 싶어서 상담사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상담사와 싸우는 것은 방어 행동으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싸우는 것은 실패했습니다만 상담을 지속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상담사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그런 태도는 자신의 증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물론 상담사를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방식이 등장하진 않았던 시절이라서요. 제가 만든 카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라 10년이 넘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온라인으로 정신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도 시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아예 없었고요. 지금처럼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없었던 때입니다. 당연히 저와 같은 방식으로 상담하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 여자분은 청소년도 아니었으니 위 센터 같은 곳에 가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상담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에게 정신분석가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정신분석가는 분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와 자기탐구는 주체에 의해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치료란 자기탐구 과정에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탐구의 과정을 거치면서 증상에 투자되던 에너지가 현실에 투자되고 그것이 승화로 이어지면서 치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승화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증상에 시달리다가 해방의 기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은 사실 말로 들어서는 거짓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원래 자신의 능력이라는 점이죠. 그럼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